베르니케 실어증은 플루언트 어페이지아, 번역하면 유창성 실어증이라 그래요. 플루언트 어페이지아, 유창성 실어증. 그럼 브로카 실어증은 난 플루언트 어페이지아. 그래서 뭐 이건 눌변, 이 뭐 한자말이죠, 그죠? 어눌하다 할 때 눌변 실어증. 또는 뭐 비유창성 실어증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번역상의 차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 좀 전에 동영상 봤습니다. 지금 요건 지금 임상 자료집에서 가져온 건데 베르니케 실어증. 다음은 한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 P 페이션트와 치료자 테라피의 대화를 옮긴 것이다. 테라피 T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갑을 내고 있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뭐뭐뭐입니다. 테라피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P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T 테라피가 잘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서 웨스턴 실어증 검사라고 하는 그런 해변가 그림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니까 뭐 그 앞에 이렇게 뭐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봅니다. 네, 점점점 그거 해변에 예 점점점 그냥 뭐 해 그거는 애들이 놀려 해를 가지고 있고 그 애를 놀고 어른들이 내는 것 같고 집을 근처 큰 애들이 가지고 얼뜨고 어르게 노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자스크를 차지해서 그 혼자 자리를 그냥 대형천을 덮고 그 네올리 덮고 있는 것 저저저 얘기야. 점점점이 없다는 얘기는 플루언트하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뜻인지 잘 안 다가오죠. 모르겠어. 그런데 브로카 실어증은 마찬가지로 웨스턴 해변 검사가 실어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점 어느 것부터 점점점 예예 점점점 애들은 공을 갖고 점점점 배구를 하네요. 점점점 할아버지 할머니 점점점점점점 산책 점점점 아가씨는 점점점점 기타를 쳤는 간 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말 그대로 눌변 비유창해요. 하지만 그죠? 여기 얘기하는 단어들 보면은 무슨 말인지 그죠? 얼추 알아들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상황에 같이 있다면은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 거예요. 꼭 제2외국어를 갓 배워가지고 현지에서 제2외국어를 써먹는 듯한 네이티브를 만나서 대화하는 듯한 이러한 것에 유사하죠. 그렇지만 네이티브하고 제가 갓 제2외국어를 배워서 지금 뭐 상태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외국인을 만나서 같이 뭔가 뭐 식사를 하든가 해변을 걷든가 뭐 같이 뭘 하면서 제가 이 정도로 표현한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알아듣겠죠. 꼭 제2외국어를 갓배워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브로카 실어증이야. 요건 지금 오른쪽 뇌예요. 저쪽이 이마 쪽이고 이게 뒤통수 쪽이고. 그래서 오른쪽 뇌를 측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기에 중심 앞 일항이 중심 전회, 중심 뒤 일항이 중심 후회. 그죠? 일항은 회를 얘기한다 그랬죠. 주름이 없는 부분. 그럼 요 사이가 중심구가 될 텐데 이쪽은 전두엽, 두정엽, 이 척두엽 이렇게 돼 있어. 전두엽 중에서 아래 전두이랑 저걸 한자말로 바꾸면 아래는 하, 전두 저것도 한자말인데 이랑은 회로 바꾸면 하전두회가 되겠죠. 하전두회. 그래서 전두엽 중에서도 저렇게 주름이 안 지고 불룩불룩 튀어난 회 또는 이랑 부분이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아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하전두회 또는 아래 전두이랑 뭐 둘 다 좋아요. 이런 편한 걸로 기억하시면 될 텐데 저 부위하고 또 여기 척두엽에 위척두이랑 이 척두엽 같은 경우에도 이 주름을 기준으로 이 위쪽 불룩 튀어나온 부분, 중간, 아래쪽 튀어나온 부분 이 세 부위로 해부학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는데 바로 위척두이랑은 상척두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부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복척 경로는 하척두회로 간다고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바로 1위로 가는 거예요. 1위로 가고 그것이 더 진행해서 아래쪽으로 방추형 일항까지 가면은 대상 인식과 관련해서 얼굴 인식에 관련되고
이 부위로 진행하는 것은 대상인식과 관련해서 색깔이나 모양, 뭐 위치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된다, 인식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자,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시각 관련해서 복척 흐름 가는 중에 하측두회로 가는 것을 지금 다시 언급했어요. 왜? 상측두가 나오니까 이미 배웠으니까 제가 복습겸 언급한 것이고, 자, 여기서는 상측두회. 근데 이 위치를 가만히 보면은 아까 앞서 봤던 왼쪽 뇌의 베르니케 영역하고 브로카 영역에 대칭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위는 왼쪽 뇌의 브로카 영역에 상응하는 부위고, 이 부위는 왼쪽 뇌의 베르니케 영역에 상응하는 부위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오른쪽에 하전두회, 상측두회가 바로 언어에 있어서 정서적인 정보를 처리해요. 그냥 문어로 이 글자로 잘했다라고만 써서 여러분한테 전해주면은 여러분 보고 잘했다, 참 잘했어, 굿잡 얘기하는 보다 이렇게 싶으지만 제가 잘했다 하는 거 잘했다 하고 다르죠. 두 번째 게 진짜 잘했다는 뜻이 아니죠. 그런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오른쪽 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만약에 오른쪽 뇌에 이런 언어에 있는 이 정서적인 정보가 빠져버리면은 우리말은 정말 이 소통에 있어서 상당 부분, 아니 대부분은 놓쳐버릴 거예요. 즉 언어적인 그런 소통 기능을 잃어버릴 거예요. 미안해 하는데도 그게 마음에 안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진짜 미안해서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여기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활자로 써놓으면 그냥 똑같이 미안해 한 것처럼 여기지만 구어로 얘기할 때 그것이 똑같이 미안해 하는데도 정말 미안해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미안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미안해 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죠. 바로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오른쪽 뇌에 있는 이 두 부예요. 아까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오른쪽 뇌는 정서에 우세하다. 언어에도 그렇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언어에 있어서 정서 부분은 오른쪽 뇌가 우세하고, 언어에 있어서 인지 부분, 아까 앞서 봤던 그죠? 문법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단어를 적재적소에 넣어서 그 정보를 전달할지 이런 것들은 왼쪽 뇌가 우세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와 기능이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이 앞쪽은 뭐 아까 브로카 영역처럼 오른쪽 뇌에 있어서도 중심구, 중심고랑 주름 앞쪽에 있으니까 언어에 있어서의 정서 표현에 관련되고, 이 부분은 중심구 뒤쪽 바로 베르니케 영역에 해당하는 대칭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언어를 이해할 때 그 언어 속에 있는 정서를 이해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거야. 그대로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과 상응해서 이 오른쪽은 정서, 왼쪽은 뭐 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편제화되어 있다, 전문화되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만약에 이 부분이 망가지면은 제가 이 언어 속에 표현하는 정서가 빠지겠죠. 그래서 잘했다 하고 잘했다를 제가 구분해서 얘기 못 하겠죠. 이 부분이 망가지면은 얘기는 나는 알지만 그 표현이 잘 안 되겠죠. 만약에 이 부분이 망가지면은 아예 내가 그런 구별도 못 하고 말할 때는 그냥 잘했다 잘했다 똑같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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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얘기했죠. 아까 플루언트에 비하하자면 베르니케 영역이 플루언트다 했으니까 여기가 망가진다면은 정서 표현에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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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운율의 중요한 부분이라 해요. 그 언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운율과 관련된 운율의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언어 기능이 좌우반구와 편자가 일어나요.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했던 학생에 대한 답도 되겠어. 자, 이걸 바탕으로 지금 보려는 이 사례는 베르니케 실어증과 조금 전에 봤던 우뇌에 있는 상측두회가 망가진 음색 인식 불능증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려는 사례예요. 베르니케 영역이 망가지면 베르니케 실어증, 브로카 영역이 망가지면 브로카 실어증, 오른쪽 뇌에 하전두회가 망가지면은 무슨 실어증에 부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른쪽 뇌에 상측두회가 망가지면은 그는 음색 인식 불능증이라 불러요. 즉 말 속에 있는 색깔, 즉 말 속에 있는 정서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전에 봤던 우뇌 바로 이 부분이 망가질 때 일어난 현상이겠죠. 그리고 베르니케 실어증은 좌뇌 이 부분이 망가졌을 때 일어난 현상이겠죠. 얘는 언어 이해에 관련된 것 안 되고, 얘는 뭐 말 속에 언어 속에 있는 그 정서, 색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안 되지고, 이건 음색인식 불능증, 베르니케 실어증, 이 두 경우를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제가 이 작가 이 책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있고 강의 계획서에 추천 도서로 넣어놨는데, 이분이 올리버 섹스라는 분인데 돌아가신 지가 10년은 안 됐고 한 5년 이상 됐을라나? 한 5년쯤 될라나?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뇌과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사람이 이 책 내의 책이 내용에 나오는 사례 이름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옮긴 거예요. 여기에는 사례가 한 몇십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걸 제목을 올렸는데 바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 사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시각의 복측 경로가 망가져서 대상 인식이 안 돼가지고 안에 이 머리 부분이 모자하고 비슷하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추측이 되어서 모자를 쓰려고 하는데 자꾸 안에 그 머리를 잡아채서 이렇게 자꾸 쓰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하는 남자 이렇게 붙인 책이에요. 이 책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면 재미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례인데 이 사례 중에 제목이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사례가 있어.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같이 모이는 회의실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병원에 있는 이제 그 휴게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음색 불성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있고 베르니케 실어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있고 여러분이나 저처럼 정상인 그러한 직원들,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다 모여서 그 휴게실에서 대통령 연설을 들어요. 텔레비전에서 언제 봐도 매력적인 배우 출신의 대통령이 능숙한 말솜씨와 성우 뺨치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멋들어지게 연설하는 것을 시청하면서 여러분은 젊어서 저는 어느 대통령 얘기하는지 아는데 혹시 어느 대통령이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누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저는 옛날 사람이고 여러분 신식 사람이라. 레이건 대통령 얘기해요.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 배우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평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 명연설가로 그렇게 이제 여겨진 거죠. 그래서 매력적이고 배우 출신이고 말도 잘하고 성우밥처럼 목소리로 들었는데 정상인은 늘 그렇듯이 감동적이라 했고 언어상실증 환자, 저기 언어상실증 환자는 이 베르니케 실증을 얘기하는 거. 언어상실증 환자는 파한대수했으며 음색인식불능증 환자는 설득력이 없고 문장이 엉망이고 조리도 없으면 머리가 돌았거나 뭔가 숨기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반응이 다 지각각이에요. 대통령 본인 그리고 저처럼 정상이라는 사람은 감동했고 자 음색불능증 환자는 오른편에 상척두회가 망가졌으니까 베르니케 영역으로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논리적이고 문법적인 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음색인식불능증 환자가 보여준 반응은 설득력이 없어요. 문장이 엉망이에요. 조리도 없어요. 논리도 안 맞다는 얘기죠. 머리가 돌았거나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반응하고 위에 언어상실증 환자, 즉 베르니케 영역이 망가진 사람은 즉 베르니케 실증 환자는 이걸로만 듣는 거죠. 그 안에 문법적인 순서나 논리를 안 듣고 그 안에 뉘앙스, 느낌으로만 듣는데 파한대수했어요. 웃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상인은 감동했어요. 자, 오늘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했던 얘기야. 누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 뇌과학자가 이 대통령설 사례 마지막 줄에 남긴 말이에요. 인간은 속이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얘기했던 얘기.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고 세상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고 내가 끊임없이 배워서 내가 알면 알수록 내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을 속지 않고 타당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주 목적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속고 속이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임수를 잘 부리는 게 좌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가 뇌과학자들은 좌뇌 별명이 거짓말장인 뇌라고 붙여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좌뇌가 의식하는 것이 온전히 나 전부고 내가 경험하는 온전한 세상의 전부다 생각하는데 빙산의 일각처럼 위에 드러나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 좌뇌가 만드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진실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뇌와 관련된 정서와 반응과 행동을 보면은 좀 더 타당하다는 얘기가 이걸 바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했던 얘기. 언어상실증은 베르니키 실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언어상실증은 왼쪽 척두엽의 장애가 원인인데 지금 왼쪽 척두엽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왼쪽 척두엽 여기. 음색인식 불능증은 오른쪽 척두엽 장애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난다. 언어상실증 경우에는 말의 가락은 알아듣지만 이게 망가졌으니까 이걸로 듣는 거죠. 들을 때 말의 가락은 알아듣지만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음색인식 불능증의 경우에는 이게 망가졌으니까 이걸로 듣는 거죠. 문장과 어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지만 목소리에 담긴 정서, 즉 희노애락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대통령의 말이 정서에서도 그렇고 그 내용에서도 그렇고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대통령 자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저 같은 정상인은 감동하는 거야. 우리 정상인들은 마음속 어딘가에 나는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속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잘 속아 넘어간다라고 이 올리버 섹스가 끝에 이런 말로 그 사례를 맺어요. 자, 언어와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 분할뇌와 다중장합니다. 이 얘기도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그대로 시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눈이 있는 수준에서 뇌를 딱 잘랐다고 생각할 때 이 시야에서 주어지는 시각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 푸른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오버랩된 부분이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여기 푸른색, 노란색. 그래서 시야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화면은 이 두 망막의 이쪽에 즉 중심화 왼편에 투사되어지고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왼쪽 시야는 망막의 중심화 오른쪽에 투사되어져서 안쪽 코에 가까운 쪽은 반대쪽으로 건너가고 코에서 먼 쪽은 그대로 같은 쪽으로 진행하니까 최종적으로 1차 시각 피지에 도달하는 걸 보면은 시야에 있어서 시야와 관련해서는 좌우측이 교차되어 있죠. 그래서 파란 시야 파란색, 노란 시야 노란색, 즉 오른쪽 시야 왼쪽 시각 피질, 왼쪽 시야 오른쪽 시각 피질 이렇게 엇갈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자 이제 요걸 바탕으로 자 왼쪽 뇌는 이제까지 이제 의식 언어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자기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관련되고 오른쪽은 무의식적이라는 얘기 아까 우리 첫 시간부터 그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간질 뇌전증 얘기는 제가 그 흥분성 시냅스 억제성 시냅스 얘기하고 가바 얘기할 때 한 적이 있어.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활동적이 막 일으키는 경우가 바로 간질, 뇌전증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한 신호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약물을 쓰더라도 그것이 잘 안 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중에도 여러 차례 그리고 한 번씩 일어나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신체적으로 그렇게 상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어떡할까 하다가 오래된 과거에 뇌량을 잘라보자. 뇌량이 이 부위예요. 뇌량 또는 뇌들보라 그래요. 이 부위는 뭐냐면은 오른쪽 뇌와 왼쪽 뇌에 있는 세포들, 즉 여기 오른쪽 뇌, 왼쪽 뇌에 우리 배웠던 신경세포들이 축삭을 서로 반대쪽으로 보내는 부위예요. 아무 데서나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다 모여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뇌와 왼쪽 뇌에 있는 신경세포, 뉴런들의 축삭이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부위가 이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바로 오른쪽 뇌, 왼쪽 뇌의 신경세포의 축삭들로 이루어진 부위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뇌량, 량자가 교량할 때 그 다리란 이름으로 뇌량 또는 뇌들보라 불러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그러한 심각한 뇌전증의 경우에
이 뇌량을 자르게 되면은 한쪽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뇌량을 통해서 반대편까지 활동 전이를 보내가지고 이 반대편에 있는 뇌도 신경세포도 막 비정상적으로 활동 전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면은 뇌전증의 그런 빈도나 심각성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뇌량을 자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약을 써보니까 약도 효과도 좋고 뇌전증이 일어나는 횟수도 확 줄고 그 정도도 약화되더라 해서 외과는 자르고 절개하는 걸 외과라죠. 그 신경외과술로 그걸 적용해봤는데 효과가 있었던 거야. 물론 지금 이 그림은 제가 뇌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뇌줄기, 뇌관까지 다 자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뇌량 자른 이 세 번째 제목이 분할뇌잖아요. 분할뇌가 지금 영어로는 스플릿 브레인이에요. 스플릿 브레인. 이걸 분리뇌 또는 분할뇌라고 번역하는데 전 여기서 제목을 분할뇌라 붙였어. 뭐 관계없어. 이 스플릿 브레인 경우에는 이 그림처럼 뇌관 뇌줄까지 다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 되면 죽어버리죠. 뇌관 뇌줄까지 자르면.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여기 보면 화살표 쪽에서 저기 보면 코퍼스 캘로섬이 있는데 이게 이제 뇌량, 뇌들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 즉 좌우 방구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반대편으로 활동전을 보내는 축삭 부분, 이 부분만 딱 자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생명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뇌전증을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적용했는데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소위 인지, 정서, 지능, 언어 기능, 운동 기능, 감각 기능 보니까 그 전이나 이 수술 이후나 차이도 없고 다른 정상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 사건이다. 이 간질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발견이다 했는데 뇌과학자가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다면 이게 만들어졌을 리 없을 것이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분리뇌 수술을 받지 않았고 분리뇌 소위 환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지금 얘기하려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거나 자각하지 못해요. 근데 이 경우 잘났다면 바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그런 좌뇌, 우뇌 기능들이 서로 통합되지 않고 따로 노는 거죠. 우뇌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도 결국은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하려면 좌뇌로 뇌량을 통해서 정보가 넘어가서 좌뇌를 통해서 의식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뇌량을 잘라뻗기 때문에 우뇌가 경험하는 것, 좌뇌가 경험하는 것 따로 놀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사람 분리뇌 환자입니다. 저기 보여지는 저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좀 낮춰서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보면 점이 하나 있어요. 까만 점이. 요걸 쳐다보세요 하고 이제 빈 화면 이런 스크린에다가 점을 중간에 찍어놓고 여러분한테 쳐다보세요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뇌 환자를 앉혀놓고 요걸 쳐다보세요 하고는 이 그림을 잠시 찰칵 보여줘 딱 꺼버려요. 한참 그냥 계속 뛰어넘으면 이 사람이 고개도 돌리고 눈알도 둘리니까 지금 얘기하려는 그런 경험을 못하니까 여기를 딱 쳐다보세요 하고는 찰칵하고 보여줘요. 뭘 봤는지 알 수 있을 정도 찰칵하고 보여준 다음에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뭘 봤습니까? 물으면은 이 사람은 뭘 봤다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죠? 찰칵하고 보여주면은 닭발하고 눈 오는 장면을 봤다 하겠죠. 눈사람, 자동차, 집, 눈, 닭발 봤다 하겠죠. 이 사람한테 찰칵 보여주고 꺼버리면은 뭘 봤다 할까요? 왜 잠시 보여주냐는 것은 이 사람이 고개를 돌리거나 눈알 이렇게 굴려버리면 지금 얘기하는 게 안 되니까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봤다 할까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걸 가지고 좀 추측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뭘 봤다 할까요? 자기가 봤다라는 경험을 의식화할 수 있고 그것을 결국을 말을 통해서 표현하려면은 꼭 말을 구어로 글로 안 하더라도 내적으로라도 내가 뭘 봤구나 알려면은 어느 쪽 뇌가 관여해야 되죠? 좌뇌죠. 좌뇌는 지금 어떤 정보가 들어갔죠? 아까 이거 시야가 반대편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좌뇌는 어떤 정보가 들어갔죠? 닭발 정보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당신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닭발이라 얘기해요. 여러분이 저 같으면 닭발, 눈사람, 자동차, 집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사람 닭발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닭발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본 것을 왼손으로 밑에 있는 카드 중에 관련된 것을 골라보라고 해요. 그럼 왼손은 어느 뇌의 명령에 따르겠어요? 운에 따르겠죠. 왼손이 고른 게 뭐예요? 눈삽을 골랐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의식적으로 경험한 것은 닭발이라 해놓고 그럼 본 것을 왼손으로 골라보라니까 닭발하고 관계없는 눈삽을 골랐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은 지금 닭발을 봤다고 했는데 자기 경험에 대해서 자기가 자각하는 내용이 닭발이라 했는데 그 본 것과 관련되는 것을 카드 중에 골라라고 하는데 왼손으로 골라라니까 눈삽을 골랐단 말이에요. 왜 눈삽을 골랐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닭장을 치우려면 눈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눈삽 고른 이유가 아니죠. 자기 경험을 몰라요. 잘렸으니까. 여러분한테 골라라 하면은 당연히 눈삽도 고르고 닭대가리도 고르고 여기 관련된 다 고르겠죠. 뭘 봤냐면 다 봤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좌뇌 우뇌 가스로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니까 아까 오른쪽 시야는 왼쪽 뇌, 왼쪽 시야는 오른쪽 뇌 이렇게 투사되니까 자기가 봤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왼쪽 뇌, 왼쪽 뇌에 들어간 것은 뭐 오른쪽 시야, 닭발. 그럼 자기는 난 닭발 봤다. 이쪽 거는 아예 몰라요. 아까 오른쪽 뇌는 무의식이라 했으니까 봤다. 그럼 받는 것과 관련된 골라라고 했는데 왼손으로 고르면 눈삽을 고르. 왜 당신은 닭발을 봤는데 눈삽을 골랐습니까? 하면 닭장을 치우려면 눈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한 것은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실제 자기 경험하고 완전 딴판이에요. 이게 불린의 환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이 불린의 환자에게만 있다면은 그것 또한 흥미로운 현상이지만 바로 이런 현상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봤던 대통의 연습하고도 관련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이 결국 뭐예요? 우방구에서 일어난 일들이 뇌량을 통해서 좌방구로 다 옮겨진다 하더라도 좌방구는 우방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 중에 일부분, 빙산에 드러난 일부분을 가지고 내가 한 행동, 일어난 사건들을 짜맞추기, 즉 이야기 짓기, 달리 하면 작화, 말을 지어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행동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변론하는 자, 제2지요. 단테가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아까 앞에서 올리버 섹스가 얘기했죠. 우리는 속고자 하기 때문에 속는다. 우리는 속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야. 그러시구나. 물론 이 사람한테 그러면 오른손으로 골라보라 하면 닭대가리를 골라요. 그 왜 닭대가리를 골라냐고 하면 닭발을 봤으니까 이 중에는 닭하고 관련된 건 이 카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왼손에 명령을 받는 정보는 오른쪽 뇌에 들어간 것인데 오른쪽 뇌에 들어간 것은 뇌량이 잘 됐기 때문에 오른쪽 뇌는 무의식적 처리하고 이것을 왼쪽 뇌를 통해서 자기가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상으로는 오른쪽 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오른쪽 뇌 무의식적으로 처리된 것이 왼쪽 뇌를 통해서 처리되지 않으니까 자기 행동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닭발과 짝지어서 스토리를 지어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체감. 지난 시간에 자아 존중감 얘기하면서 동그라미가 그저 커 보이냐 작아 보이냐 관련해서 얘기했듯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스토리, 즉 나의 퍼스널 히스토리,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사건에 대한 히스토리, 나의 퍼스널 히스토리는 대부분 사실이 아닐 수 있어. 실제 아니라는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화기억, 에피소드 기억은 끊임없이 왜곡되고 재구성되어져요. 그런 것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현실에서 떠나서 가상세계 속에서 미래가 되었던 과거가 되었던 그걸 가지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뇌에도 영향을 주고 몸에도 영향을 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불린의 환자 중에
정말 한 사례밖에 없을 거예요. 아까 베르니케 영역이나 브로카 영역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왼쪽 뇌에만 있다고 했는데 소수만 한 10%나 많으면 10% 아니면 10% 미만만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래도 100명 중에 한 10명 아니면 10명 미만이니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인데 양쪽 다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있는 경우는 극히 더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있었던 사례 중에 양쪽 내 두 군데 다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있는데 바로 심한 뇌전증으로 인해서 분리뇌 수술을 받은 폴이라는 가명의 16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양쪽 뇌에다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있는 것도 드물지만 흔히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을 언어 중추라 부르거든요. 오른쪽 뇌에 있는 아까 그런 그 뭡니까 뭐 하전두회나 뭐 상척두회 이런 거는 언어 중추를 안 불러요. 왜냐하면 브로카 베르니케부터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심에다 놓고 우리 이제 언어를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고 그래서 좌반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과거에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어 중추라 얘기하면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베르니케 브로카라고 불리는 이 언어 중추가 양쪽 다 있는 경우가 있는 것도 드물지만 그 사람이 뇌전증을 겪는 것도 더 확률적으로 낮겠죠. 근데 그 뇌전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뇌량을 자르는 분리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더 극히 드물겠죠.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폴이라는 가명의 16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을 데리고 이 실험을 했어요. 그 사람은 뭐 양쪽 다 따로 놀겠죠. 뭐 봤나 하면은 왼쪽 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 봤냐 하면은 닭발 봤다 하고 오른손으로 고르려면 닭다리 고를 테고 오른쪽 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보로 뭐 봤냐 하면은 눈 오는 장면 봤다 할 테고 왼손으로 골라내면 눈썹을 고르겠죠. 자기 안에 둘 이상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소위 자기 안에 자기가 둘 있는 거예요. 이 경우도 의식적인 나와 무의식적인 나가 있지만 그 사람은 의식적인 나가 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폴이라는 소년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좌반구한테 물으니까 자동차 경주자라 얘기했어. 우반구한테 똑같이 물으니까 디자이너라 그랬어. 이 사람은 둘 다 언어 기능이 있고 의식할 수 있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둘 있는 거예요. 이 폴의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우리도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우방구와 관련된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나하고 합치된다면은 컨플릭트 갈등은 덜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긋나서 이 경우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는 자동차 경주자고 하나가 디자인이라면은 그 안에는 계속 조율되지 않는 갈등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양쪽 다 언어 중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자각하지 못해요. 무의식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뇌는 뭐 정서와 반응, 행동과 가까우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나의 정서와 반응, 행동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랬죠. 바로 이것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폴한테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폴, 너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 신이 있다고 믿니 하니까 한쪽 뇌는 없어요 이러고 한쪽 뇌는 있어요 그러는 거야. 바로 신에 대한 어떤 자기 믿음도 안에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거죠. 자동차 경주자 디자이너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분할뇌 환자는 아니에요. 정상인을 대상으로 소위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신론자하고 무신론자를 대상으로 우리 여기 의과대학 가도 그 기계 있을 거예요. 뇌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는 그런 스캐너에 집어넣고 신이 없다라고 믿는 생각하는 무신론자한테 당신은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럼 무신론자의 가능성이 yes 이러겠죠. 예, 없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때 뇌를 측정해 보니까 뇌에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유신론자한테 물어보니까 유신론자 뇌 안에서는 우리가 봤던 활동 전이와 관련된 그런 세포 반응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여러분이 뭐 숟가락질하고 간단한 물건 들어올리고 할 때는 별로 힘이 필요 없죠.
의식하지 못하다도 그런 행동을 해요. 먹고 마시고. 근데 여러분이 처음 하는 일이나 복잡한 일이나 무거운 어떤 물건을 들 때는 힘을 많이 들여야 되죠. 여러분 뭐 짐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뭐 중량 들려면은 낑낑낑낑거리고 들려 자꾸 들면 나중에는 이제 가뿐하게 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로 늘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정보에는 뇌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뇌가 활발하게 활동해요. 무신론자한테 너 신이 없다고 물으니까 네 하는데 뇌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유신론자한테 너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니까 예 하는데 뇌가 활발하게 반응해요. 뭐요? 자기 안에 자기가 모르는 또 다른 자아는 신을 뭐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과 내가 모르는 내 자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유신론자가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실험에서 이제 참가한 사람 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타나다는 얘기하는 건데, 금방 얘기한 폴의 경우, 또 이런 불린의 환자의 경우, 그리고 금방 얘기한 그 경우에 보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이 빙산이라면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 처리, 그리고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좌뇌 우뇌로 나누자면 우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정보 처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사고,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니체가 한 얘기예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평균 200개의 거짓말 듣는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 중에 가장 많은 거짓말, 흔한 거짓말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니체는 철학자지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신의 욕망을 변론하는 자, 제2지요. 단테의 얘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 하면 또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안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경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한 번 더 재고하고 또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걸 모르면은 그냥 계속 그냥 나는 자동차 경주장과 보다 싶어 계속 가겠죠.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놓쳐버리고. 불린의 환자한테 여기 보여지는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라고 했어요. 왼손으로 그려요. 왼손은 오른 뇌의 지배를 받죠. 오른쪽 뇌는 이 공간 지각에 더 우세해요. 그래서 삐뚤삐뚤하지만 그래도 3차원은 그릴 수 있어요. 오른손으로 그리라고 하면 오른손은 왼쪽 뇌의 지배를 받죠. 왼쪽 뇌는 이 시 공간에 대해서 오른쪽 뇌만큼 전문화되지 않아요. 둔해요. 그려놨는데 전혀 입체감이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1차 시각피질에서 두정엽쪽을 하는 배척 경로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시각 정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시각 정보와 두정엽에 있는 내 몸에 대한 감각 정보,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걸 합쳐가지고 시 공간상에서의 그런 공간 지각을 통해서 내 운동을 조절한다 했어. 바로 왼손이 그리는 이 그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입니다. 대뇌 기능 편제와 우방구는 아날로그식으로 표상한다. 실시간으로 병렬적으로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뇌는 내 몸과 더 가깝고 내 몸이 접해 있는 이 환경과 더 가까운 거예요.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만 좌방구는 우뇌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즉 뇌량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디지털식으로 표상해요. 디지털이 아무리 높은 빈도로 정보를 채집한다 하더라도 아날로그 상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겠죠. 아날로그는 연속이고 디지털은 딱딱, 그죠? 분절되니까 디지털을 아무리 촘촘히, 그죠? 샘플링을 한다 하더라도 놓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좌방구는 우방구에서 하는 경험을 온전히 다 의식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아는 내가 의식적으로 아는 경험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방구는 비언어적 표상을 한다. 이제까지 얘기한 거죠. 좌방구는 언어적 표상을 한다. 아까 베르니케 브로크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방구는 정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언어에 있어서는 운율 이해와 표현에 관련한다. 그리고 좌방구는 언어의 문법적 이해와 표현에 관련한다. 이해는 베르니케, 표현은 브로카. 여기 이해는 아까 상척두회, 표현은 하전두회가 되겠죠. 우방구는 직관적이다, 전체적이다.
공간적이다. 좌반구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인과적이다. 좌반구는 쪼각쪼각 내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어널리시스하고 논리적으로 맞는지 이런 것을 따지고, 우반구는 전체를 한꺼번에 공간적으로 확 받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시각 경로 관련해서 어떻게 경로, 배척 경로는 어디? 여기서 우반구 쪽으로 주로 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봤다라고 우리가 본다라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는 바로 대상인식과 관련된 무엇 경로는 1차 시각 피질에서 왼쪽 척두엽 쪽으로 가고, 이게 대뇌 기능 편저예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군지 아는 것도 지적으로도 재미있고, 알게 되면은 저는 더 우리가 심신이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도 그에 따라 건강해지겠죠. 왜?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이든 타인이든 바라보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니까 내가 건강하다면 그에 따라 상황에서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